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라질 바이아주에 있는 프라이아 도 포르치라고 요새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강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쟁점이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식민시대의 근대화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콜로니컬 모더니티라고. 그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서구 열강들이 약소국을 침략하면서 이제 식민지로 삼아준 게 그 각 후진국의 나라들을 선진화하는데, 근대화하는데,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워낙 보편적인 논이라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근대화된 게 맞지 않냐?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타이완, 그죠? 등등의 나라처럼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죠. 보편적인 현상이니까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뼛속 깊이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강렬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되는 이론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버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스펜서를 합시다, 그냥. 스펜서. 하는 놈이 아주 사악한 새끼예요.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친 놈들, 인류에 해악을 끼친 놈들은 학자로서 인정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펜서라는 개새끼입니다. 그놈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을 펼쳐요.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차용해서 사회도 그렇게 진화된다. 근데 참 다윈이 그런 사고를 한 적은 없어요. 다윈이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다윈의 위대한 진화론을 그따위로 해석하는 인간들은 정말 질 낮은 놈들인데 어쨌든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유럽이 가장 진화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나라 등등의 또 남미 이런 나라의 후진국들이 결국은 진화되어 가서 유럽처럼 진화되어 간다라는 게 4대 진화론이에요.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감상해보고 지금 포르투갈보다 우리가 후진 사회일까요? 제가 포르투갈을 저작년에 3개월 동안 자전거로 달렸는데 정말 후진국입니다. 포르투갈 지금. 이탈리아 글쎄요. 시골 가면은 형편없어요. 영국 물론 영국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낫겠죠. 근데 영국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하고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선진화된 거는요, 이거는 걔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 몇 분 뒤에 도착하고 몇 분 뒤에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이거 싹 다 알려주는 나라 없습니다. 제가 설악산 저작년에 공룡선 넘는데 중간중간에 태양열 전지 전화기 충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휴대폰 다 터져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 진화론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시대에 현대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된 나라들이 이제 유럽이었죠. 그 이전에 고대로 올라가면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딘데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네들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논리에 빠진 것들은 정말 학자로서의 자격도 없죠. 정말 근시안적이고 자기네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여성 교육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철도, 도로, 전기, 전화기 이런 거 등등 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갔지 않냐? 그건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 합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더 진전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곳에 정부 요직에 그런 뉴라이트 정말 꼴통들이
막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장관급의 자리에 앉는 걸 보고, 그리고 그들이 청문회 때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뭐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역사가 후퇴를 해도 한참 후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브라질 해변에 앉아서 지금 좀 주변이 소란스럽지만은 좀 흥분하겠습니다 오늘. 예? 강의할 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부디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십시오. 제가 유시민 씨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뭐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규정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저는 압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는 그런 것에 말리지 않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십시오.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제대로 이해만 하시면 식민지 근대화론 아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인도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역시 그전에도 식민지 되었고 그 식민지 덕분에 이제 근대화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왜 우리는 늘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그 근대화를 부정하냐? 걔들은 다 인정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여기 남미 애들 특히 지금 여기에 제가 남미를 10개국을 3년에 걸쳐서 지금 1년에 8, 9개월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얘들 스페인에 대한 또는 포르투갈에 대한 생각이 뭘까요? 칠레, 아르헨티나, 뭐 페루 등등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대한 생각은 뭘까요? 우리나라처럼 뭐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 당한 것에 대한 그런 반감이 강할까요? 1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죠. 일부 사람들은 있겠죠. 대다수 사람들은 칠레, 아르헨티나 애들은 스페인 가는 게 꿈인 애들 되게 많아요. 모국이랍니다. 모국. 반감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또 필리핀, 스페인에 300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제가 필리핀도 한 6개월 정도 여행을 했는데 필리핀 애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필리핀 마닐라 시내의 아얄라 스트릿 거기가 부유층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장 부유층. 그 아얄라가 누구냐면 필리핀을 지배했을 때 스페인 마지막 총독 이름이 아얄라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화문 그 거리 이름이 뭐 후지모토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은 아예 스페인에 대해서 존경입니다. 상류층 애들은 스페인어 써요. 영어 안 쓰고. 스페인계 애들은 굉장히 귀족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 애들 영국에 대한 반감 뭐 일부 있겠죠. 일부.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영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뭐 많이 발전했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해요. 저는 인도는 아주 그냥 마음속으로 무시합니다. 개인적인 편견입니다. 인도 자전거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등 영어권 나라들의 대도시에 가서 택시 타잖아요. 택시 기사 중에 인도인들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인도 애들은 세계 영어권 나라 택시 기사로 많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딴 거 합니다. 언어가 되잖아요. 언어가 인디안 잉글리시 발음 이상한 거 인디안 잉글리시 딴 얘기고. 대만? 저 대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대만도 침략했잖아요. 타이완 애들이 일본에 대한 그리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예 자파니즈 스트리트 그래가지고 일본인 거리가 따로 있어요. 가면은 정말 회색풍입니다. 아예 그냥 뭐 다 거리 이름 뭐 이런 것도 다 일본어로 쓰여져 있고 간판 싹 다 일본어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런 나라들은 일본 식민지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강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앙숙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죠. 백제 때 우리 불교 문화가, 그건 진짜입니다. 백제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잖아요. 그리고 임진 전쟁 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공을 잡아가서 도자기 만들 정도로 걔들은 문화가 낙후됐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전쟁 겪고, 그다음 임진 전쟁 때도 그랬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 식민지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학대를 한 것에 비해서 한국 또는 중국,
중국도 되게 심했죠. 남경 학살 사건은 난징 학살 사건은 인류사에서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조선을 짓밟았잖아요. 아주. 대만 안 그랬습니다. 대만 애들한테 일본 애들이 그렇게까지 가학적인 행동을 안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얼마나 악랄하게 갈구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반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한 악행들은 이거 세계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릅니다. 그걸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스페인도 이 남미 식민지 하면서 식민지에 있는 백인들을 무시 많이 했어요. 그레이올이랍니다. 그레이올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 페루 같은 데 가면 소파 데 그레이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레이올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방의 이런 뜻인데 나쁜 뜻으로는 촌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스페인에 대해서 남미에 있는 스페니시들은 촌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가 일본에 당했던 그런 역사의 슬픔은 스페인이 동남아를 지배하고 일본이 대만을 지배했을 때의 그 상황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런 아직도 악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성을 안 하니까. 반성만 하면은 우리도 용서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반성도 잘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탈리아 가려고 이탈리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친구 하나가 곧 한국에 온대요. 4월 달에. 걔가 내보고 자기가 그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나는 이해를 했다. 일본이 그렇게 잔악하게 했는지를 나는 전혀 몰랐었다. 이탈리아나 우리도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데 일본은 정말 좀 많이 나빴다. 그런 독일은 지금 그러나 독일은 지금 반성을 하지만 일본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붕괴한다라고 걔가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건 분명히 다른 건 맞죠, 그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얼마나 악랄하게 바꾸려고 악랄하게 짓밟으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한의 문화 있죠. 서러울 한.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 한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 맞을까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고 인정을 해버리죠. 그죠?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진달래꽃을 가르쳤거든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면은 저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교실에서는. 어떻게 시를 주입식으로 가르칩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달래꽃이라 그러면 얘들아 이 시적 자아는 어떤 사람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예요.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부분 지금 한국의 국어 선생들 진달래꽃 이렇게 가르칩니다. 판서를 하죠. 주입식 교육, 주제, 이별의 정한, 그 다음에 딱 한자로 쓰고는 땅땅 한 다음에 민족의 보편적 정서, 그리고는 공무도화가 청산별곡, 서경별곡 등등등 쫙 써요. 그럼 애들 막 와 우리 선생님 실력 짱이다 그러고 받아 적죠.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달래꽃의 주제가 정말 이별의 한일까요? 이별했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다른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런 노인 것것처럼 사뿐히 주려가 뭐예요? 주려 지그시도 아니고 살포시도 아니고 짓눌러도 아니고 주려 밟고 가래요. 몰라서도 못 갑니다. 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갔습니까? 이별했어요? 안 갔잖아요 아직. 미친 새끼들 수업 시간에 그따위로 가르쳐 앉았어. 이거 보는 선생들 국어 선생들 반성 좀 하세요. 제발 그 참고서 보고 애들 뺏겨가지고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말고. 안 갔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 당연히잖아요. 그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그 시를 들은 남자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가지마 새끼야 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 주제입니다. 예? 그 다음 이별의 정한 한 보편적 정서라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가슴속에 한을 지니고 있습니까? 6.25 전쟁에 한이 있습니까 지금? 에? IMF에 한이 있어요?
5.18에 한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 없습니다. 무슨 한을 가지고 있어요? 4월달, 5월달 봄이 되면은 고속도로에 버스가 춤을 추면서 달립니다. 전 세계 인구 1인당, 인구당, 그 나라 인구당 노래방 숫자, 개수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옛날 문헌에 우리나라가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가무. 춤추고 노래하기 좋아하는. 정말 우리나라 애들 노래 잘하잖아요. 지금 BTS가 한을 지니고 있어요? 참, 진짜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가 한이 아니다. 그러면 왜 한의 노래가 많냐? 아니 누구나 다 사랑을 하면은 이별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시작하면 아프잖아요. 그건 세계 문학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시의 주제는 사랑의 노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별을 염려하고 이별 뒤에 시 쓰죠. 섹스할 때 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세계 문학의 보편적 정서가 이별의 정서입니다. 그 다음 이 한이라는 거는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유종열이라고 일본 놈인데요. 야나기 무데요시라는 일본 학자 놈이 식민사관을 한국인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새끼예요. 그 잡놈이 야나기 무데요시가 한국의 미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나라의 미를 선의 미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마 있죠, 처마. 우리나라의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곡선이 하나 있어요. 독특한 겁니다. 저도 그 애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붕이 있죠, 지붕 처마를 보면 일본, 중국 싹 이렇게 깎입니다. 그리고 끝이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만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먹주를 용추에다가 이 처마 끝에다가 걸어놓고 밤에 걸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게 물기가 습기 이슬을 맞아서 습습해지면 좀 처지는 선 있죠. 거기에 맞춰서 기하 골고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버선코 대단하죠 그거 들리는 거. 그 다음에 한복 저고리 그죠? 이거를 그 야나기라는 새끼가 뭐라 했냐면 서러움의 곡선이래요. 서러움의 곡선. 미친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우리나라 그 광화문 처마 이렇게 휘어진 걸 보고 우와 서럽네. 여성들의 그 한복 저고리의 곡선을 보고 아 서럽구나 한이야. 그래요? 그게 서러움의 곡선이고 그래서 한국인들의 보편적 정서는 한이다라고 이 새끼가 우리나라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걸 아직도 아들한테 가르치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데 한 대 때렸어요. 빵! 이 새끼! 나가요! 하면서 이 새끼 맞아가지고 하고 울어야지. 그래야 다스리기가 쉽잖아요. 니네들은 동방의 한의 민족이야. 빵 때렸는데 왜 때려 이 새끼야 라고 대들면 그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나기라는 그 쪽발이 새끼가 난 일본 애들 좋아하는 친구 좋은 애들은 일본인이라고 좋아하고 해줍니다. 이런 새끼들은 쪽발이죠. 이 야나기 쪽발이 새끼가 그거를 우리나라에 퍼뜨린 거예요.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뭐 한이 우리나라의 정서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식민사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열등하다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것이 바로 식민지 사관입니다. 그걸 지금 이 21세기에 와서 다시 나는 이게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역사가 후퇴를 해도 이렇게 후퇴를 합니까?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론으로 무장을 좀 합시다. 제 강의 좀 자세히 들으세요. 근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대. 그러니까 인류가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 농경 사회, 이게 중세죠, 중세. 소양이나 동양이나 중세가 봉건 사회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한반도에는 중세도 없었다지만 그것이 미친 새끼 같아요. 나는 학자들 중에 이상한 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봉건제도가 없었어요? 중세는 봉건제도입니다. 그냥 서양은 신중심의 사회라는 것. 기독교가 워낙 중심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세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학자들 중에 영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국어교과서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빠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 어원이 그거래요. 미친놈 아니에요? 아빠가 뭐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제 이론 한번 말해볼까요?
아가가 제일 발음하기 쉬운 게 뭡니까?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 뭐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뭐 백 이런 거 못하죠. 어? 제일 쉬운 게 이 입술을 뗐다 붙였다 떼는 거. 네? 그러니까 처음 배고프면 맘마 이거 맘마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 맘마를 누가 줍니까? 마마 엄마잖아요. 엄마. 그다음에 얘가 입이 좀 힘이 강해졌으니 입술이 맘마보다 더 강하게 발음하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그럼 맘마에서 빠빠. 그게 빠빠, 아빠. 그게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뭔 앞서가는 사람이 아빠야. 학자가 그런 바보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교수, 여러분들, 교수 별거 없습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교수 교자도 못 붙이지만 교수라고 해서 모든 방면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박사일 뿐이죠. 아주 미시적입니다. 자꾸 그런 거로 다시 얘기로 들어가면 그럼 이제 근대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근대란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것도요. 저는 그 모든 그 학문이나 이론을 서양의 중심으로 두고 모든 것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에서의 근대의 개념하고 동양의 역사에서의 근대의 개념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뭐 제가 뭐 그냥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성구 그냥 강사에 불과했던 대학원도 안 나오고 학사학위밖에 없는 이성구가 아무리 주장해봤자 뭐 의미가 없겠지만은 아니 맞잖아요. 모든 그것을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의 어떤 발전 단계에서의 기준점을 가지고 봐야지 보편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보편론과 개별론이 산생적 관계가 되는 변증법적인 방법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근대의 개념을 서양의 관점에서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 한국의 근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를 할게요. 제가 저는 한국의 역사의 개별론적인 역사 발전 단계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의 개념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땅에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의 근대의 기준점은 서구의 일반론과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 특수론인 개별론에 의한 한국의 근대의 역사는 충분히 조선조부터 조선 후기에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100번 양보할게요. 100번 양보해서 그네들이 말하는 그 스펜서 같은 개 잡놈이 말한 그 유럽 위주의 근대의 기준점에 의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양보를 해서 걔들의 이론에 맞추어서도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근대의 기준점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다른 얘기를 좀 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동양과학은 왜 발달되지 않았을까요? 동양의 수학은 왜 발달되지 않았을까요? 왜 조선은 그렇게 학문적인 철학적인 사유는 깊이 있게 하면서 수학적 사고는 별로 안 했을까요? 왜 수학은 유럽 서구 중심으로 발달을 했을까요? 그래서 과학이 결국은 서구 중심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랑 우리 동양인은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서양 애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은 원래 분수가 없었어요. 동양은 자연 친화적입니다. 자연 친화적.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동양도 수학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수학의 방식은 추상화가 아니에요. 추상화. 구체화입니다. 2~3법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는 뭐하고. 자관 수학은 추상화의 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분 중에 수학을 싫어하면은 그걸 설명해 주면 돼요. 왜 수학을 내가 저 시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왜 수학을 해야 돼? 영화 감독 하고 싶은데 왜 수학을 해야 돼? 이걸 이해를 시키면 돼요. 저는 그걸 이해를 시킵니다. 수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추상화의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라는 걸 구체적인 물건으로 입증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추상화해서 추상적 사고로 모든 걸 사고해내는 에너지가 바로 수학이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미래를 살면서 너가 무슨 분야를 하든 수학적 사고를 해야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네가 사고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단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다 다르게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 이 정도로 끝낼게요. 그러니까 동양은요, 그런 자연이 대상의 정복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을 더 발달시킬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웃기냐면요, 그 노자가 한 말 중에 노장사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알미 아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요, 서양의 최근에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불확정성의 원리의 주제어입니다. 자 보세요. 서양은 그렇게 해서 수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우주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뭐 어마어마한 영웅이 된 과학자가 뉴턴이잖아요. 만류인력 법칙을 만들어낸 뉴턴 물리학 대단하죠. 모든 우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은 거리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기에 이 땡기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별들이 그 만류인력 법칙에 딱 맞추어서 정확하게 궤적을 놓치지 않고 돌고 팽팽한 인력, 그 긴장의 최고의 인력이 유지되면서 우주가 잘 운행을 한다는 게 만류인력 법칙 아닙니까? 네? 이 우주의 신비를 한 방에 벗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코스모스였잖아요, 우주가. 지금 만류인력 법칙이 맞아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맞습니까? 지금 우주가 만류인력 법칙 갖고 해석을 해요? 그 고전 물리학의 세계는 그 인과적 결정론, 1 더하기 1은 무조건 이뤄야 됩니다. 2 곱하기 2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게 만류인력 뉴턴 물리학의 세계예요. 인과적 결정론, 기계론적 세계가. 지금 양자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거는요, 여러분 지금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코스모스 아니죠? 카오스죠. 카오스, 케이오스, 혼돈.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랙홀이 만류인력 법칙에 통해요? 만류인력 법칙은요, 마찰 계수가 제로일 때 가능한 공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 모든 것은 불확정이라는 거예요. 알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알미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서양이 그렇게 졸라게 노력을 해갖고 고전 물리학 뉴턴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우주를 공부하고 막, 제가 카오스 이론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카오스 이론 재밌습니다. 카오스 이론은요,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카오스 이론 공부할 때 정말 참 재밌었습니다. 거의 한 달간 카오스 이론만 공부했는데, 물론 뭐 대학을 다닌 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책 읽고 공부를 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지금 우주는 카오스입니다. 결정되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이 그렇게 발달해서 고전 물리학 뉴턴이 등장하고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막 그 올라가고 발전했잖아요. 그 도달한 게 뭐예요? 지금 단계에 도달한 게 양자 물리학, 불확정성의 원리잖아요. 그게 누구에가 통한지 아세요? 도장사상에 지금 제가 하는 말, 내가 알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알미 아니다. 자, 이래도 서구의 사회 진화론이 맞아요? 아닙니다. 저는 반과학주의자입니다. 모든 과학은 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 안에서만, 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너의 패러다임과 나의 패러다임은 달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 사람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단계의 사고의 큰 틀이,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그 패러다임을 지금 우리의 이 현대 사회에 얘기하면요, 서양이 동양보다 앞서 있다,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유기론적 세계가, 유기론적 세계,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유기론적 세계. 기를 믿으세요. 기? 저 기 믿거든요. 기 철학? 기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두 공기를 따로 담아 놓고
한 밥에는 욕을 하고 한 밥에는 사랑스러운 말 했을 때 곰뱅이 색깔이 달랐다면서요. 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근대의 개념을 걔들 서구인의 관점에서만 이제 따져봅시다. 근대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상업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사고가 이제 강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경제적 관점이고, 정치적 관점은 뭐냐면, 중세 봉건의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 즉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근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부의 구체적인 현상의 차이죠. 자동차가 등장했다, 그게 근대다, 이건 아니다. 그게 이제 서양은 고대, 그 다음에 중세, 종교적 세계죠, 기독교. 이걸 가지고 동일하게 서양과 동양을 같이 다루면 안 돼요. 동양에서는 중세가 기독교의 사회가 없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그렇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이 자본이 중요하게 되는 거,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수평적 사회로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되어 가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 3명, 이광수, 최남선, 이인직. 이인직은 일단 최초의 신소설을 쓴 사람이죠. 혈의 누라고. 그 다음에가 이제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최초로 이제 새로운 형식의 시를 쓴 사람. 그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쓴 최남선. 그 다음에 최초의 현대 장편 소설을 쓴 이광수, 그죠? 이 세 사람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다 있잖아요. 셋 다 한결같이 친일파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슨 원리일까요? 최남선 3.1 운동의 민족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이잖아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그도 결국은 친일파가 되고 말았고, 이인직 친일파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많이 다루는 이광수도 28, 그러니까 3.1운동, 1919년 3.1운동 때 쓴 기민 독립선언서 말고 28 독립선언서가 따로 있어요. 일본에서 27살 때인가 하는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친일파가 되고 말았거든요. 이광수 친일 생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광수의 변절은, 여러분들 이광수의 변절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광수 무정이 만부 팔렸답니다. 만부. 지금 만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만부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모두가 다 샀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광수 소설이 발표되는 그 신문, 잡지 등이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 아이돌 인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이광수는요, 모든 청년들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그런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미친 사람이에요. 이광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할게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오늘 제가 왜 근대화론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십니다. 이광수는 일단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학술 논문은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이제 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이제 써가지고 발표를 해요. 자유연애 사상이 나옵니다. 자유연애 사상. 저희 부친이 우리 아버지 3살, 4살 때 우리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나의 외증조부와 나의 조부가 두 분이서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자네 어머니 내가 손녀를 봤어. 내가 자네 아들 3살이지 우리 손녀랑 자네 아들이랑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세. 그게 운명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약속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고1 때 어느 날 시골에 오라고 해서 말 타라. 왜요? 너 장가 갔나? 해가지고 우리 외갓집 영주구석에 가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쪽돌이 쓰고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절할 때 얼굴 처음 봤대요.
이광수도 그런 식으로 결혼해갖고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합니다. 박정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인 두고 서울에 가서 그 유경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얼굴 안 보고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여자랑 결혼식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에요. 조선의 풍습, 무한말의 풍습. 그런데다가 그 무적 내용에 자유연애가 나오잖아요. 에? 형식이하고 막 사귀고 그 젊은 애들이 병 가죠. 그게 이제 민족 계조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춘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광수의 이 어마어마한 사상에 그냥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녀 중심론입니다. 자녀 중심론. 이광수도 그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저도 저의 부친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저는 안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복종을 했습니다. 저는 28살 때 저희 아버지에게 구중을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농담 한 번 했다가, 그것도 심한 농담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녀 중심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귀엽잖아요. 첫 애기는 이건 뭐 똥구멍을 핥잖아요, 그냥. 저 진짜 그 똥구멍 부부 하고 핥았습니다. 하도 예뻐가지고. 그게 이제 애 첫째 때 태어났을 때 이제 막 한 3개월, 4개월 됐을 때 대구 아버지한테 가서 애를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얼렸어요. 뻑뻑 하고. 우리 아버지 난리 났습니다, 그날. 내 이놈! 하고. 내가 이놈아 감히 애비 앞에서 어딘 이 새끼를 그렇게 사랑을 해! 내 이 부로막심한 놈! 여러분들 그저 조선이 얼마나 자녀 중심론에서 벗어나고 부모 중심이었는지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순의 매아 얘기라는 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손순의 매아. 그게 뭐냐면 손순이 노모하고 애가 이제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노모에게 드리려고 그 고기 반찬을 만들었는데 손주놈이 자꾸 고기 줘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고기를 자꾸 손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손순이 그 애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땅을 팝니다. 매아가 뭐냐면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미안하다 하고 땅에 파묻어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뭐 결국은 그 죽지는 않고 거기에서 뭐 금덩이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그걸로 애도 살리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얘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손순의 매아는 노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자식은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손순의 매아 얘기, 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효 중심이지 자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되려 자녀 중심론이 아니라 부모 중심론이라는 책이 나와야 될 정도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나도양 아시죠? 나도양이 본명이 나경손입니다. 나경손, 경사스러운 손자란 뜻이에요. 이 나도양이, 나경손이가 이광수의 이 자녀 중심론을 읽고 미쳐버려요. 그리고는 개명을 합니다. 내가 왜 경사스러운 손자냐? 나는 경사스러운 손자가 아니다. 나는 나도양이 될란다 하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옛날 조선시대 때 구한말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선각자로서의 어떤 글들을 막 쓴 거예요. 젊은 애들이 병 갔겠죠. 그게 민족 계조론입니다. 민족 계조론. 신종정론. 그러니까 조선의 후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단절론이 나옵니다. 전통 단절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애들한테 강의할 때 뭘로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저 한복 중에 왜 요즘 우리 세태에 옛날 한복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좀 현대에 맞게 고친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개량 한복이라 하죠. 이광수의 생각이 바로 그 개량 한복이라는 단어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과 똑같습니다.
개량한복이라는 말은 안 됩니다. 개량됐다는 얘기는 옛날 게 뭐라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거잖아요. 조선의 한복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브라질 여자애들 한국 여행 가서 광화문 앞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게 얘들이 꿈이에요, 꿈. 그 아름다운 한복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량이에요? 그냥 한복이죠. 그래서 그냥 개량이란 말씀 안 됩니다. 옛날 한복은 전통 한복, 지금 고친 한복을 현대 한복이라고 하면 되겠죠. 개량은 옛날 게 안 좋았다는 거죠. 전통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전통은 이어져야죠. 전통이란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광수의 문제는 바로 이 전통을 거부한 것이 조선이란 나라가 잘못 성리학적인 그런 유교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을 국민들을 탄압하고 아주 사악한 짓을 많이 한 조선, 저는 조선을 정말 싫어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문화의 발판 위에 새로운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것을 싹 다 없애고 외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싹 다 없애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 외국 와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브라질만 해도요, 각 도시마다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대전이나 대구나 뭐 중심가에 가면 다른 게 있습니까? 아, 여기는 대전의 건축물이 풍습이 그나마 있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영국, 이탈리아, 걔들은 전통을 먹고 삽니다. 그죠? 그 너무 그렇게 과거에 그대로 그걸 이제 그건 답습입니다. 이 그대로 갖고 가는 거 말고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통을 이용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자, 이광수의 문제점은 뭐냐? 과거에 누누이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어마어마한 역량을 다 부정한 거예요. 이광수는. 그러니까 일제의 지식인으로 문인으로서의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항일 운동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사고 체계 자체가 친일로 돌아설 가능성이 워낙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던진 질문, 최남선, 이인직, 이광수가 왜 셋 다 새로운 문학을 처음 발표한 사람이 한결같이 친일파가 되었냐? 이게 바로 과거 우리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시도를 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264를 소개를 할게요. 264. 아마 여러분들 264의 시 광야는 대부분 다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도 차 들렸어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보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비로소 강문이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정오에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러하여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것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뭐 밑줄 긋고 뭐 다 그냥 시는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애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죠. 그 정서를 느끼고. 저는 이걸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천고의 뒤가 바로 언제냐라는 거예요. 천고의 뒤. 어떤 참고서에 천년 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264의 시적 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좀 이 시가 특이합니다. 자, 이 시는 이거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그렇게 가르쳐요. 추모식 구설을 합니다. 과거, 현재, 그다음 미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게 과거잖아요. 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게 과거잖아요. 과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눈 내리고, 현재죠. 다시 정보에 대해가 미래잖아요. 그러면 추모식 구설이죠. 보통 그것만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저는 요 애들한테 이 시를 그것만 던졌어요. 야, 이상하지 않니? 이 추모식 구성이면 과거, 현재, 미래면 전체가 6년이지, 6년. 그럼 과거 만약에 안정적이려면 과거 2년, 현재 2년, 미래 2년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시면 반복을 염원을 노래한 노래면 과거 1년, 현재 1년, 미래 3년 이래야 되는데 왜 과거가 3년이나 되고 현재보다 미래일까? 뭘까 이거? 이 질문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264 선생은 이름이 264, 자기가 일제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수인번호가 264번이라서 이름마저 264로 개명을 하고 일제에 저항을 하잖아요. 그분 경북 안보입니다. 저하고 동양이에요. 어쨌든
이육사 선생은 1944년 1월에 돌아갔습니다. 광복을 민족 해방을 앞둔 7개월 앞둔 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것도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육사의 광야는요, 왜 과거가 이렇게 기냐?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 시대정신, 역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재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칼 포퍼가 한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 해서 한 대단한 말. 현재는 단순한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과거와 끊임없는 과거와의 대화 속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 자주 독립국으로 살아왔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때 천고해지는 단순한 천년뒤가 아닙니다. 영원히, 아주 영원히 자주 독립국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육사는 과거의 전통이나 우리의 문화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조선 때부터 시작된 이 한반도 땅에는 한민족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자주 독립국으로 살아왔고, 지금 눈이 살짝 내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불행하게도.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나타날 초인이 있으면 영원토록 그에게 이 민족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그 자긍심이나 우리 민족에 대한, 자민족에 대한 사랑, 이게 강한, 높은, 의식이 높은 사람은요, 일제강점기가 아무리 그렇게 오래 지속되고 36년간 지속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을 부정하고 새 것만 좋아하는 이인직, 최남선, 그 항일의식이 강한 언론인인 문인인 최남선이가 친일파가 된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이광수가 친일파가 된 거예요. 내선 일치를 외치고 젊은이들한테 군대에 지금 가서 대동아 전쟁에 참여하라고 선동하고 난리칩니다. 개새끼. 서정주. 전통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광수가요, 그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을 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은 몰랐다 이래요. 이렇게 빨리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이래요. 이육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늦게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했죠. 왜 이제서야 됐어? 진작에 됐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최남선, 이인직, 이광수가 친일파가 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근대화는요, 너무 미시적으로 그 시대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때부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각 나라마다 근대화의 기준점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상민이 대두가 되고 상민 막 그 어마어마한 상업에 대한 그 욕망이, 갈망이 마구 나타난 시대가 언제일까요? 허생전 아시죠? 허생이 뭐합니까? 글을 읽다가 마누라가 잔소리 하니까 내가 10년 동안 책을 읽었지만 이게 헛짓이구나 하고 드디어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상업의 대두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전쟁 이후에 한국은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저 사설시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요, 우문 중심의 문학이 아닌 사문 중심의 문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평민의 문학들이 많이 나타나는 평민의식이 고조가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한반도 땅에는 근대화의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그 양반대도의 붕괴가 조짐이 막 나타나잖아요. 내각 매직을 막 하고. 이미 봉건지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한국은 실학사상이 나타나고 현실사상이 중시되고 평민의식이 고조되고, 즉 민주화가 진전되고 쫙 진전이 돼갑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본이 나타나서 나라를 빼앗고는 근대화 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뭐라고 강의했냐면, 어떤 놈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뺑뺑거리던 놈이 어느 날 학교에서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를 제가 느끼고 집에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고뇌를 합니다. 드디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돈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공부는요 부모가 하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그때 입시 준비할 때 어느 날 가을쯤에 이건 아니다. 그때 술 마시고 진짜 많이 놀았습니다. 고3 때 저는. 그러다 9월달에 어느 날 추석 전후쯤에 갑자기 이건 아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한 게 성적 상상이랑 이렇게 되더라고. 지가 해야 됩니다. 지가 마음에 부모가 하라 해가지고 안 합니다. 그거 제대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야 오늘 이제 드디어 내가 어마어마한 마음을 다 잡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 눈 감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드디어 그것만 다 이제 계획도 다 잡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싹 다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 새끼 뭐 하나 싶어서 들었더니 예전에 떠주고 있잖아. 뒤통수 때리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옆집에 누구누구는 요번에 모의고사에 몇 개밖에 안 틀렸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 어떤 인간이 이런 새끼가 있니 하고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하고 강압적으로 공부하러 말하고 나가요. 공부합니까? 안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인 자생적인 근대화가 나타났다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근데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근대화를 하라고 해요. 그럼 근대화 이꼴 뭐 됩니까? 친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대화하면 안 되죠. 반일이 바로 반근대화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대화의 속도가 되려 일본 놈들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본 때문에 근대화가 빨리 진전되었다는 분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리버리한 민족입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 이제 1953년에 세계 경제 꼴찌 수준에서 지금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섰잖아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55개국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와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 물건 우리나라 물건 좋습니다. 여기 남미 애들 지금 한국 물건 그러면 다 좋은 걸로 인식해요. 지금 일본에서조차도 우리나라 물건이 좋다고 소문나기 시작했다는데 왜 우리나라 능력을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만약 가만히 놔두고 일본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라를 빼앗고 근대화를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았으면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근대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한반도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제발 그 식민사관 다른 나라하고 왜 일반론을 갖다 대세요? 그럼 일반론을 갖다 대면 대한민국은 지금 발전되면 안 되는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에 해방되고 난 뒤에 군부 독재가 나타나고 이런 등등의 나라 필리핀 뭐 이런 등등 나라 거기에 우리나라가 일반론으로 같이 보편론으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나라 필리핀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지금 정보화 사회에 가장 빠르게 대처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그 식민사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한국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왜곡되고 잘못된 사악한 그 식민사관을 근대 식민지론을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 분들은 그거 아닙니다. 제발 좀 36년 동안 한국의 근대화는요 일본에 의해서 뒤처졌지 절대로 진전된 것이 아닙니다. 반작용이 작용했던 거예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맞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시민 씨조차도 그거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맞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인들보다 열등합니까? 지금 일본 애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맙시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했는데 이 브라질 바닷가에서 주변 사람들 시끄럽게 이 해가 지고 있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서 뭐 복거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사악한 놈들 많아요. 여러 가지 또 뭐 친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좀 비판을 좀 하면은
전 세계에서요 원래 우파는요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파인 사람들이 친미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파는요 특징이 민족주의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진정한 우파인 김구가 죽었고 이승만인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이 집권을 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당수의 그 친일파 정산을 하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친일파 정산 문제를 가지고 뭐 그렇게 과거의 일에 연연하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따지는 거예요. 올바른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아까 전에 이육사 시를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그만큼 누적적인 과정이 있어야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과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미래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일 그 웃기는 얘기가 그 이광수도 그러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랬다. 그 시대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진짜 웃기는 새끼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또 틈새의 수업인데 이문열을 좀 많이 싫어합니다. 제가 이문열이 그 상업주의적인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삼국지 번역인데 이문열이 상업적인 작가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자 이문열이 이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이제 3단 논법을 씁니다. 나는 전업 작가다. 전업 작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전업 작가가 3단 논법이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보러 나는 죽는다. 이거죠. 전업 작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하다. 나는 전업 작가다. 그러므로 내가 작품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논리를 빼요. 그거는 두 가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전업 작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무조건 옳으냐? 그러니까 작가 정신하고 상업적인 작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그 선결 문제죠. 정의를 모호하게 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를 이미 틀린 걸 말하는 거예요. 작가 정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훌륭한 작가란 뭐냐 이거예요. 작가가 돈을 버는 게 작가예요? 그건 작가가 아니잖아요. 작가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비판적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작가라는 게 대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걸 대전제로 만들어 놓고 지가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를 비판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글 하나 쓴 걸 일본 만세라고 쓴 걸 갖고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친일파 인명 대사전을 구매를 해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뭐 군인으로서는 무슨 계급 이상, 보다 공무원일 때는 무슨 직 이상, 이렇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 옆에 애가 다 일본인이고 자라면서 일본인들과 친해진 거,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인들과 친한 사람은 친일파라고 안 해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일본과 더욱더 친해지면서 나쁜 사람, 나쁜 사회, 반사회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친일파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적인 얘기가 잘 되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너무 좀 흥분도 하고 해서 강의가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어두워지네.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차오.